자, 2장 면역세포 및 면역기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땠나요? 좀 많이 불편했죠? 이번엔 좀 더 편안해져야 될 텐데 그러기를 바라면서 그건 제 능력 밖이니까 이번에는 좀 약간 좀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세포 및 면역기관. 지난번에 면역시스템이라는 것은 면역세포와 분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면역세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거기에 어떤 세포들이 있으며 또 면역기관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서 면역기관은 우리가 크게 1차 림프기관, 2차 림프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 림프기관은 임파구 생성하는 곳을 1차 면역기관이라 얘기하고요. 2차는 이 생성된 면역세포가 임파구가 면역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2차 면역기관, 2차 림프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면역세포라는 것은 지난번에 선천면역 또 적응면역 얘기를 했는데 과립세포와 대식세포를 이제 선천면역에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임파우 같은 경우는 적응면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런 면역세포들이 결국에는 이제 분화가 되는데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제 우리가 조혈작용이라고 해서 조혈 줄기세포로부터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다 분화가 됩니다. 근데 이 조혈 장소가 이 태아 때 또 성장했을 때 이렇게 좀 변화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림에서 보여드릴 거고, 자, 이런 조혈작용을 통해서 크게는 이제 이 림프계 정구세포 또 뭐 골수계 정구세포에서 림프계에서 유래되는 것들, 그 다음에 골수계로 이제 분류되는 것들 이렇게 이제 면역세포 내지는 이 조혈작용을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비가역적이에요. 분화되다가 다시 돌아와서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분화가 되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역적이고 복잡한 단계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조혈작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적 평형, 뭐 이렇게 다이내믹, 뭐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생성과 소멸이 일치되는,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조혈 장소가 변하는 것은 결국은 태아에서 성인까지 어, 자라면서 조혈 작용하는 어떤 장소가 변화가 되는데 태어나기 전에는 난황주머니에서 이제 조혈 작용을 하고요. 태아에서는 간이나 비장이 조혈 작용을 하고 출생하고 나서 장골이라고 해서 장골에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는 두개골, 뭐 흉골, 늑골, 척추에서 이렇게 태아에서 또는 성인까지 조혈 장소가 변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조혈 줄기세포로부터 모든 혈액세포가 유래가 되는데 우리가 크게 조혈 줄기세포로부터 림프계 정구세포랑 골수계 정구세포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계라고 하면 NK세포, 내추럴 킬러셀, 조력 T세포, T헬퍼죠. 그 다음에 세포독성 T세포, C텔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B세포, 뭐 수지성 세포까지를 우리가 림프계 정구세포라고, 림프계 정구세포로부터 유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골수계 정구세포는 이제 수지성 세포가 이제 양쪽으로 이제
림프계, 일부는 림프계 정구세포로부터 유래가 되고 또 일부는 수지성 골수계 정구세포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적혈구, 그 다음에 과립세포, 호상구, 호염기구, 뭐 이렇게 해서 혈소판까지 다 골수계 정구세포로부터 유래가 되고, 그 다음에 과립세포에서 모노사이트하고 단핵세포랑 그 다음에 호중구가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단핵세포가 조직에 머무르게 되면 대식세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NK세포가 림프계 정구세포로부터 유래가 된다. 이런 건 나머지 거는 뭐 B세포, T세포니까, 그리고 수정세포는 둘 다 림프계나 골수계에서 유래되니까 별 문제는 안 되고, NK세포가 림프계 정구세포로부터 유래된다는 사실들을 잠시 간과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까 이게 조혈세포가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 뭐냐면 서바이벌하고 세포 사멸 간의 어떤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세포 사멸을 이제 크게 나눌 때 세포 자멸사하고 세포 괴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특징도 가지고 있고, 또 생리학적인 어떤 영향, 중요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세포 자멸사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개 비교를 하면 이제 제일 큰 특징이 염색질의 응축과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포 소기관이 팽창이 되고 세포 자체도 팽창이 됩니다. 세포 괴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세포질의 응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프토시스라고 하죠. 세포 자멸사는 DNA 파편화, 그 다음에 수파 블레빙이라고 이제 이런 약간 방울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에프토시스체라는 것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세포 자멸사, 세포 괴사를 크게 나누는 건 뭐냐면, 세포 자멸사는 멤브레인의 인테그리티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런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세포 괴사는 멤브레인 인테그리티가 깨지기 때문에 세포 내용물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생체 내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런 어떤 에프토시스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런 세포 자멸사를 진행하고 있는 세포는 탐식세포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병력적인 문제는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세포 괴사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손상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면역계 세포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앞서 우리가 면역계 세포가 골수계가 있고 림프계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림프계에서 임파구하고 NK 세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면역계 세포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첫 번째 대식세포, 이런 거는 이제 골수계 정구세포가 되겠죠. 대식세포는 이제 단핵세포로부터 출발하게 되죠. 혈액에서 순환되는 것은 대식세포고, 단핵세포고, 이런 혈액에서 순환했던 것들의 특정한 조직에 머무를 때 이제 대식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특이적인 대식세포로서 이제 리버를 구성하는, 간을 구성하는 쿠퍼세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교세포, 뇌, 마이크로글리아셀, 그 다음 뼈에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이런 조직 특이적인 대식세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핵세포에서 혈액에 있다 순환하다가 어떤 조직의 특이적인 대식세포로 분해가 될 때는 일반적으로 세포 크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세포 구조가 복잡하고, 탐식 능력, 파고사이토시스 능력은 향상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대식세포는 이제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활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식세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용체, 그래서 뭐 선천 면역 관련됐다고 했을 때, 그럼 무엇이 그
미생물, 그 외부 물질을 인식할 건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만노스 수용체라든지 톨라이크 리셉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성 황원이라든지 그다음 내생성 물질을 탐식하고 이제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식세포의 탐색 작용을 보면 이제 그다음 그 그림에 나오겠지만 그때 설명을 하게 되고 대식세포는 예를 들어서 항체에 대한 수용체, 이제 대식세포의 어떤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항체에 대한 수용체가 존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원항체 복합체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항체에 대한 수용체가 있으니 이 항원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탐식작용이 유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탐식작용을 증진시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업선인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식세포에 있는 항체에 대한 수용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일부 항원은 예를 들어서 이 대식세포는 APC, 안티젠 프로틴 디셀로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MHC 클래스 2 분자와 복합체를 형성하고 그래서 이 T세포에 의해서 인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매크로페이지의 대표적인 안티젠 프로틴 셀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단핵세포하고 대식세포를 비교해서 보여준 그림인데요. 단핵세포는 작고 그다음에 덜 복잡한 거에 반해서 대식세포는 크고 그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식능이 훨씬 뛰어나죠. 이 단핵세포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적인 변화, 그다음에 기능적인 변화도 수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탐식 작용 과정을 보면 이전에 슬라이드도 설명했지만 외부 물질에 대해서 파고사이트의 탐식포를 파고줌을 형성하고 이 라이소좀과 결합을 해서 파고라이소좀, 탐식 리소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분해를 하던가 아니면 안티젠 프리젠티 셀로서 APC로서 역할을 하려면 MH 클래스 2의 항원을 탑재를 해서 이렇게 세포 표면에 노출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T셀 리셉터가 인식을 해서 T셀 반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아니면 여기서 분해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과립세포. 세포 안에 과립이 있다는 거고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핵 모양하고 염색 특성에 따라서 호중구, 호상구, 호영구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호중구는 모폴리지상으로 보면 핵의 모양은 다엽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트로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이것은 세포질이 산성이나 염기성 시약에 염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중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감염이나 염증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착을 해서 이제 혈관 내에서 그러니까 혈중에서 순환하다가 혈관 외에 유출을 해서 감염이나 또 데미지 있는 곳에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상구. 호상구는 두 개, 툴로브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산성 시약에 염색이 되고요. 호상구는 기생충 감염 시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 에오시노필이라고 이제 통해서 이렇게 이제 형태가 이제 좀 불명확한데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놨고요. 바소필 호염기구 단엽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염기성 시약에 염색이 되고 요거는 바소필은 알러지 반응하고 직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과립세포가 하는 기능들 또 모폴로지, 핵의 형태
또는 염색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비만세포, 메스트셀이라고 하죠. 비만세포는 골수율의 이제 전구체에서 조직으로 이동할 때까지 분화되지 않다가 조직에 와서 이제 비만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는 이제 피부나 점막 세포에 분포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히스타민 등 염증 매개 물질을 함유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을 받았을 때 염증 매개 물질을 이제 방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비만 세포는 호염기구랑 함께 알러지 유발을 관여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지성 세포. 수지성 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덴드리틱 셀이라고 하는데, 세포의 형태 때문에 덴드리틱 셀이라고 했고요. 림프계, 골수계 모두 이제 분화 가능했죠. 그 전에 이 분화 차트를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수지성 세포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안티젠 프리젠 T셀을 항원 제지를 할 수 있고요. 미성숙 형태에서는 이제 말초 조직에서는 이제 병균을 감시하고 그리고 이제 파고사이토시스 능력이 있어서 파고사이토시스가 수용체 맥에 세포 내 이입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피노사이토시스라 해서 실제로 파고사이토시스도 아닌데 좀 작은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피노사이토시스를 파고사이토는 좀 다른 개념이죠. 파고사이토는 수용체 매개를 해서 세포 내 이동하는 거. 이거는 특별한 수용체가 없는데 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겠죠. 항원 포획을 하고. 그 다음에 성숙했을 때는 T세포에 이제 항원을 제시하고 안티젠 프리젠 T셀로 기능하는 거죠. 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MHC 클래스 2를 발현하고 림프 기관을 이동하게 되는 거죠. 수지성 세포는 이제 종류별로는 이제 각각의 위치된 상태에 따라서 랑게르한스 덴드리틱 셀, 인터스티셜 덴드리틱 셀, 모노사이트 드라이브드 DC, 그 다음 플라스마 사이토이드 드라이브 DC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랑게르한스 DC는 다른 어떤 DC에 비해서 피부의 상피증에서 이제 주로 산재해 있고 인터스티셜 DC는 뇌를 제외한 모든 기관 사이사이 그러니까 조직 사이사이에 이제 공간에 DC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노사이트 DC는 이제 혈액에서 조직으로 이동한 단핵세포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플라스마 사이토이드 DC는 형질세포, B세포에서 분화해서 형질세포성 세포에서 발생됐다. 이런 종류의 DC가 있음으로써 안티젠 프리젠트 셀로서 또 파고사이트 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다. 소포수지상 세포, 폴리큘러 이제 DC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될 게, 림프 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이제 소포성, 림프 소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림프 폴리클이라고 하는데, 이 소포 수지성 세포는 골수에서 발생하지 않았어요. 수지성 세포가 골수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림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일부가 골수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MH 클래스 2가 분자 발현이 안 돼요. 이 소포 수지성 세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따라서 앞서 수지성 세포하고 다르게는 이 항원을 제시를 못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폴리큘러 DC 같은 경우는 나중에 B세포의 성숙과 이 다양화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B셀 리셉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숙과 다양화에 소포 수지성 세포가 관여가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임파구입니다. 임파구는 림프계 전구세포로 요리된 게 B셀, T셀, 그 다음에 NK세포가 있었고요. 미감자 상태, 그러니까 나이브 T셀이죠. B셀, T셀 같은 경우는 G0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고밀도의 크로마틴, 그 다음에 적은 수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있고, 감작이라는 것은 항원의
항원이 결합이 됐을 때 그럼 크기가 커지고 세포질도 커지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 구조가 생기고요. 점점점 이제 작용세포 또는 이제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죠. 그래서 B세포 같은 경우는 형질세포, 그러니까 항체를 시크레션 할 수 있는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고, T세포 같은 경우는 조력 T세포나 또는 세포독성 T세포로 분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세포, 성숙 B세포라는 것은 결국은 막결합형 항체가 있어요. B셀 리셉터의 한 축을 담당하는데요. 막결합형 항체가 있고 한개세포에 1.5가 10의 5승 정도 굉장히 많은 항체가 결합이 되어 있고 기억세포도 되고 이제 작용세포는 일부는 기억세포가 되죠. 그래서 감작이 되었을 때 일부는 작용세포로 돼서 형질세포가 되고 이 형질세포는 항체를 분비를 하고 또 일부는 기억세포가 돼서 미감적 B세포보다 이 수명이 길어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안티젠이 출현이 될 때 동일한 항체 생산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자, T세포. 앞에서는 인파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고 B세포, T세포를 나눠서 T세포에는 T셀 리셉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치 B셀 리셉터처럼 막 결합형 항체가 있는 것처럼 요거는 항원과 결합을 하는데 항원하고 직접 결합하는 게 아니라 MHC와 결합된 항원하고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MHC 클래스 1은 이제 대부분의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는 다 발현을 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MHC 클래스 2는 대식세포, 수지성세포, B세포에서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T세포 중에 다른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 Treg, 그래서 Regulatory T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면역 반응을 일반적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한 면역 반응을 그럴 때는 Treg이 이것에 관여가 되고 이것의 특징적은 뭐냐면 CD4, CD25를 서피스 단백질을 표면 항원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이적인 이런 마커를 가지고 세포를 구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 헬퍼나 TC, T 헬퍼는 CD4, 그다음에 TC는 CD8을 가지고 있는 세포고 Treg 같은 CD4하고 CD25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감적 B세포는 G0 상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G1S 페이지가 빠졌는데 G1S, G2M 페이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미감적 B세포는 G0에서 빠져 있다가 항원이 감작이 되면 이제 G1 페이지를 지나서 G2 페이지 림포모 DNA 합성을 하고요. SG2를 거쳐서 그 다음에 분열이 되고, 자, 일부는 이제 작용세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기억세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증식이 다 돼서 일부 분화가 돼야 다 끝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감작 B세포가, 항원을 감작을 했을 때, 결국은 기억세포하고 작용세포로 분화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NK세포. NK세포는 크기가 크고 과립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T셀이나 B셀처럼 항원 특이적인 수용체는 없습니다. 항원 특이적인. 그래서 특이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 그 NK세포는 이제 우리가 선천 면역과 관련되는 걸로 알려 있고, 그 다음에 NK세포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종양세포나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세포를 인지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표면 항원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비정상적인, 그래서 감염이 됐거나 캔서가 됐을 때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은 표면 항원이 캔서에는 발현이 되니까 이걸 인식할 수 있는 NK세포 수용체가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NK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또 하나 뭐냐면 항체 의존 세포 맥의 세포 독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항체가 항원에 결합이 되고, 이 NK세포는 항체에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CD16이라는, 그래서 이 CD16을 통해서 항체에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표적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NK세포가.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은 캔서세포에 NK세포가 CD16을 경유해서 결합이 되어 있고, NK세포는 캔서셀을 킬링하는 이펙트가 있다, 이런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역 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항원과 임파군은 감염 부위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면역 기관에서 접촉을 하게 돼,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한 항원은 대식세포 또는 수지상세포에서 면역 조직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1차 면역기관과 2차 면역기관으로 나누고요. 1차 면역기관은 예를 들어서 항원 수용체 발현, 또 형태와 기능이 성숙이 돼서 이제 골수와 흉선을 우리가 1차 면역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2차 면역기관이라는 것은 반응,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라는 거죠. 면역 반응이 시작되고 유지되는 곳, 크게 이제 네 군데가 있죠. 림프절, 비장, 피부 면역계, 점막 면역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차 면역기관 골수와 흉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골수는 지난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순환계 모든 혈액세포가 분화되고 생성이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B세포가 거기서 유래가 되고 성숙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혈액 정구세포, 헤마토포ietin 셀에서 증식이 되고, 성숙은 이제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이제 성숙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흉선, 가슴샘이라고 얘기를 하죠. 흉선은 T세포가 성숙하는 곳이고, 두 개 옆으로 이루어진 내분비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슴 사이에 위치해 있고, 심장 위쪽으로, 해박 쪽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미성숙 T세포가 이제 해박적으로 좀 이따 이제 단면을 보겠지만, 흉선 피질에서 흉선 수질로 이동할 때 성숙이 되고,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이제 말초 림프 조직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흉선에서 만약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T세포가 이제 결핍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디조지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기원은 모든 B세포나 T세포, 림프계나 골수계에 보면 골수의 줄기세포로부터 시작되고, 성숙기간이 골수냐 흉선이냐에 따라서 B세포, T세포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골수에서는 B세포가 성숙이 되고, 그 다음에 흉선에서는 T세포가 성숙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B세포, T세포는 혈관이나 또는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1차 면역기관이고요. 골수와 흉선이 실제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외부 항원에 대해서 유지되는 곳은 지금 말한 2차 면역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림프절, 비장, 그 다음 피부 면역계, 점막 면역계 하나씩 설명할 거고,
앞서 얘기했던 흉선의 해부학적인 위치 또는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개의 옆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가슴 사이에 위치해 있고, 이거를 단면을 보면 아까 이 바깥쪽에 있는 피질이고요. 이쪽이 메줄라 수질인데 피질에서 수질로 이동할 때 T세포가 성숙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림프절, 자, 제2차 면역기관에 해당이 되겠죠. 항원. 이 항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미생물이든 미생물의 항원이 이제 피부나 위장관, 호흡기관을 통해서 채널로 이동이 될 건데, 결국은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로 운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지상 세포에서 포획되어 림프관으로 이동을 하든가, 그래서 부피줄 파라코텍스, 부피줄로 들어가서 미감작 T세포에 제시돼서 적응 면역이 시작되는데,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림프절의 해부학적인 것을 보면 임파그 위치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B세포, T세포 구역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케모카인에 의해서 구역들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생물을 포획해서 림프관으로 이동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T세포에서 T세포나 B세포가 림프관을 통해서 결국 림프절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항원과 임파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뭐 미감자 B세포나 미감자 T세포를 보면 여기 T세포 구역, B세포 구역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파구 위치 구역이 분리된 위치에 존재하는 걸로 봐서는 각각에 대한 케모카인이 이 위치를 결정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T세포만의 수용체, 뭐 CCR7이라든지 B세포 CXCR5 케모카인, 나중에 이제 케모카인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될 때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지상 세포는 CCR7을 통해서 이제 그쪽 위치되는 어떤 로컬라이즈드 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림포톡신이라고 해서, 림포톡신은 나중에 이제 사이토카인에서 다시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소포의 각 부위에서, 그래서 B세포고요 또는 T세포고요, 이런 부분에서 케모카인의 생성을 자극하는 케모카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자, 여기에 보이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 말고 림프절과 림프관의 분포도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림프절, 림프노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림프관들이 있고요. 그래서 마치 혈관처럼 구석구석 잘 배치가 돼 있고, 피부나 호흡기,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림프절로 임파구하고, 그 다음에 항원들이 이제 림프절로 모이게 되죠. 그러면서 림프절에서 면역 반응이 시작하고 유지가 되는 거겠죠. 자, 비장, 우리가 스플린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은 이제 피부나 점막, 그다음 호흡기에서 들어오는 어떤 항원에 대한 어떤 반응은 림프절에서 이루어지고, 혈액 내 항원에 대한 어떤 적응 면역 반응은 결국 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비장에 이제 적색 수질과 백색 수질이 있는데요. 백색 수질에는 이제 임파가 풍부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스플린은 이제 스토막 쪽에 위치되어 있는 해부 기관인데, 여기 보면 이거 단면을 보면 이쪽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백색 수질 화이트 벌브고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벌겋게 된 부분이 이제 레드 펄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백색 수질 부분에 임파구가 풍부하게 되어 있고, 이걸 더 세분화 시켜 보면, 이거를 확대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림프절처럼 T세포 구역, B세포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T세포 구역은 이렇게 동맥인데 동맥 근처에 림프초에 주로 위치해 있고, B세포 구역 같은 가장자리, 동맥 주위 림프조 사이에서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세포 구역과 B세포 구역이 나눠지는 것들은 결국은 앞서 얘기했듯이 케모카인 및 림프톡신에 의해서 영역 분리가 된다는 것은 각각에 대한 수용체들이 B세포, T세포들이 달리 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적색 수질, 레드 펄프는 이제 혈액이 여과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부 면역계, 림프절, 비장,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면역기관으로서 피부 면역계가 있는데, 피부는 이제 사실 그 면적으로 보면 가장 큰 기관이고,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이제 물리적 장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로 일어나는 건 시스테믹 반응보다도 국소적 면역 반응이 염증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주로 이제 림파구와 항원 제지세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림 2-11을 보면 이게 이제 전체 피부 면역계의 모식도인데요. 여기 보면 크게 표피하고 진피로 나눠져 있고요. 표피에는 각질세포, 그 다음에 멜라노사이트 색소를 띠는 거,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Dc세포의 한 종류인 표피 랑게란 세포가 여기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표피 T세포가 위치되어 있고, 그다음 각질은 이제 각질의 기능이라는 것은 선천 면역 또는 피부 염증 반응에서 사이토카인 분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랑게란스 세포는 결국은 미성숙 수지성 세포가 항원을 만났을 때 효과적인 항원 제시 세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 포획하고 탐식했던 랑게란스는 림프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T세포 구역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표피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T세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T세포가 좀 달라요. 결국은 수용체가 좀 다른데, 우리 사토 T셀과 유사하지만 우리 여기에 표피 T세포는 감마 델타 T세포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진피에는 T헬퍼, TC 및 대식세포, 수지성세포, 여러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점막면역계, 마지막 점막면역계는 위장관과 호흡기, 점막 표면에 이제 위치되어 있는 건데요. 미생물이 침입하는 이제 중요한 부위가 되겠죠. 앞서 얘기했던 호흡기, 피부, 그 다음에 점막 면역계로 들어오는 미생물에 대한 중요한 감염 루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는 많은 양의 임파구와 항원 제지세포가 밀집이 되어 있어서 점막 면역계가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위장관 점막을 보면 여러 점막 면역계 중에서 상피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점막 고유층이라는 게 있어요. 상피층 아래에. 그 다음에 여기 파이어반이라는 어떤 기구가 있고, 여기에 이제 파이어반의 소폰에 이제 임파구가 존재되어 있고, 상피에는 다양한 T세포들이 존재해 있고요. 점막 고유층, 상피층 말고요. 점막 고유층에는 활성화된 T세포가 아주 풍부해서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파이어반에서는 소포 중앙 부위에 B세포가 풍부해서 이제 소포와 소포 사이에는 T세포가 존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B세포하고 T세포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런 상피증에 보면 M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소장 강내, 그러니까 소장 내강의 항원을 상피 아래 내부 조직으로 이제 큰 거대 분자 같은 경우는 수송할 때 이 M세포가 관여가 되죠. 그래서 각각의 M세포는 소장 내강의 항원을 딜리버리하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파이어반에서는 B세포와 T세포가 풍부해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감막 사이에 림프절로 이동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면역세포 및 면역기관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에 관여되는 각각의 특징과 기능, 그 다음에 기관, 면역기관, 1차 면역기관, 제2 면역기관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기능들에 대한 얘기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장 면역세포 면역기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많은 정부들이 또 특히나 대구에서는 코로나 발병률 또는 발생률이 높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성, 또 바이러스의 어떤 치료제, 또 감염률, 치사율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히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전염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역, 그다음 통제 하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은 부분 면역학 부분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동탄 근처에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이 될 줄 알고 상호명을 코로나,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어떤 상호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그림도 그렇고요. 그래서 코로나 뭐가 될지 여러분들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 또 라이프 사이클, 생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 진단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나눌까 합니다. 그런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 어떤 예방이 있고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통계가 좀 지나긴 했는데 지난주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경향, 또 우리나라의 어떤 현황들, 이런 걸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할까 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19, 뭐 우한 바이러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영어 공식 명칭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코비드 19이라는 표현을 이제 공통적으로 쓰게 돼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바이러스죠. 보통 코로나라는 것은 할로, 또 크라운이라는 의미로
자세히 보면 여기 있는 거는 전자현미경적인 사진인데요. 동그란 바이러스에 돌기 같은 것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마치 태양에 있는 후광, 할로와 같다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명명 지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이 되는 것이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고 이제 에어로졸 감염보다는 이제 비말 감염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대체 뭔가? 많은 분들이 사스, 뭐 메르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들 이해할 건데 같은 패밀리군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 것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RNA 바이러스고요. 크기는 100나노미터 정도 되니까 머리카락 직경이 100마이크로미터니까 결국은 1000분의 1이네요. 머리카락 직경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거는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이고요. 이거는 도식화된 그림을 보면 멤브레인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크라는 게 있죠. 이게 숙주세포의 부착을 원활하게 해주는 단백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RNA를 감싼 뉴클레 캡슐 프로테인이 있고요. 멤브레인 프로테인이 N과 E가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활사,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테리아는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체이고, 그리고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독립적인 생명체라기보다는 이것의 파퓰레이션, 프로젠을 위해서는 레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숙주의 세포가 필요한 거죠. 바이러스 전체가 RNA 바이러스가 혼자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숙주세포에 들어가서 숙주세포의 여러 가지 레플리케이션 또는 생활사를 위한 단백질들을 필요하게 되죠. 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보통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유래된 바이러스 변종이기 때문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리셉터에 숙주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엔도사이토시스하고 그다음에 RNA의 어떤 레플리케이션 되고 나중에 다시 바이러스 파티클 형성을 해서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엑스하는 이런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